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1938년 겨울, 독일 베를린.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류가 원자의 심장 속에 잠들어 있던 파괴적인 불꽃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이 일어난 장소가 하필이면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전 세계 지성인들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망명한 유대인 과학자들은 그 누구보다 이 끔찍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히틀러의 손에 이 원자핵의 힘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자유와 문명 그 자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이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은 결코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 즉 절대 악이 먼저 이 무기를 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은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학자들이었지만 가장 끔찍한 독재자의 손에 인류가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파괴의 신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뼈아픈 모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에 모여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거대한 비밀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동력은 오직 한 가지. 나치 독일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폭탄을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전개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치 독일의 핵 개발은 자금 부족과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에 진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은 원자폭탄의 그림자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고 맙니다. 애초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적이자 유일한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 한가운데서 끓어오르던 파괴의 불꽃도 그곳에서 멈춰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군산복 합체의 톱니바퀴는 멈추는 법을 몰랐고 완성 단계에 이른 절대적인 힘은 스스로 세상에 나올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불꽃은 목적지를 바꾸어 태평양을 건너갔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에서 두 개의 거대한 태양으로 폭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재로 변하며 버섯구름이 솟아오른 직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규칙과 권력의 무게중심은 군대의 규모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원자핵을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무기를 가진 자가 세상의 룰을 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힘을 자신들만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독점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군수 내부는 최소 20-30년 동안은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동맹국조차도 자신들의 복잡한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자 유일한 절대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인 연구소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군사 기지들을 보며 그들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너무나 치명적인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첨단의 복잡한 파괴 무기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낡은 무기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배신이었습니다. 미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대공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연구소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상 위를 굴러다니는 1급 기밀 서류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철저히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금고의 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밀 문서들이 은밀하게 향한 곳에는 자본주의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던 붉은 제국, 소련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이 거친 직후 승전국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환희에 찬 미국과 달리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열도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보여준 압도적인 파괴력은 공산주의 진영 전체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도 오만한 경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직감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군사적 우위는 무의미해졌으며 소련이 세계 무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같은 힘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국가 경제는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전시 경제를 쥐어짜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던 미국처럼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입이 주머니가 텅 비어있던 소련은 물리학의 난제를 과학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스파이들을 이용한 은밀한 정보전이었습니다. EATIREI 밍덴 EATLEI EATI 그들은 첩보망을 총동원해 맨해튼 프로젝트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기밀을 빼돌린 핵심 스파이들, 상당수가 단지 돈에 매수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독점하는 상황 자체가 인류의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조자들의 활약 덕분에 미국이 피땀 흘려 얻어낸 핵심 설계도와 기술 데이터가 복사기에서 빠져나오듯 소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의 오만한 예상을 박살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은 소련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8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외딴 초원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소련의 첫 번째 원자폭탄 RDS-1의 폭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폭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미국의 펜맨을 기폭 장치부터 외형까지 그대로 베껴낸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밀이 통째로 털렸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한 미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세계는 2개의 핵보유국을 갖게 되었고 피 말리는 냉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기막힌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련의 이 뻔뻔스러운 기술 도둑질이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결정적인 안전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입니다. 만약 미국이 오랫동안 핵무기를 독점했다면 그들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마다
주저없이 이 절대적인 힘을 다시 사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역시 나와 똑같은 파괴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억누르는 가장 무겁고 강력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공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의해 양쪽 모두가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는 끔찍한 시나리오. 오루 다를 고기 튼 듯.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라는 섬뜩한 전략이 탄생한 것입니다. 서로의 목에 가장 치명적인 칼을 겨누고 있다는 그 극단적인 공포심이 역설적으로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멸망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두 거인이 으르렁거리는 동안 그 그림자 밑에 서 있던 동맹국들은 뼛속 깊은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동맹국이 나를 위해 기꺼이 핵폭탄을 맞아주며 우산을 씌워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공통의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선의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인들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긍지 높은 국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를 나눠 끼고 세상을 양분하던 시기, 서유럽의 긍지 높은 옛 제국들은 깊은 굴욕감과 모멸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분노는 컸습니다. 영국은 비밀리에 진행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수많은 과학자를 파견하고 자금을 보태며 미국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영국은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과 핵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데서 기술을 피를 나눈 동맹이자 공동 개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는 한없이 냉혹했습니다. 네, 우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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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형. 1946년 미국은 이른바 맥마흔 법이라는 원자력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동맹국 영국의 뒤통수를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핵 기술의 외부 유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명목 아래 영국으로 향하던 모든 기술과 정보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다급해진 안보 위협 앞에서 동맹의 의리 따위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격분한 영국은 결국 자존심을 걸고 독자적인 핵 개발에 착수했고, 과거 미국에서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기억과 역량을 쥐어짜내어 1952년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불과 6주 만에 나치 독일에게 수도 파리를 내주며 철저히 짓밟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승국이라는 타이틀을 간신히 얻어내긴 했지만 전승국이라는 타이틀을 간신히 얻어내긴 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연합국들의 시선 속에 담긴 은근한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후에는 그 많던 해외 식민지들마저 줄줄이 독립하며 국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고 강대국으로서의 발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핵 개발을 끈질기게 방해하며 우라늄 공급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자국 영토에서
대규모 우라늄 광산을 발견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1960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기어코 첫 핵실험을 성공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와 권력의 기막힌 역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 영국과 프랑스가 만들어낸 핵무기는 단순히 적국인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 우리는 결코 당신들의 속국이나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당신들의 피 묻은 신분증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씌워준다는 핵우산이 언제 찢어질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불신, 그리고 강대국 클럽의 일원으로 남아야 한다는 제국의 자존심이 핵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적을 죽이는 무기를 넘어 국제사회의 룰을 지배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밑이 유럽의 오랜 제국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 빛나는 권력의 상징을 얻기 위해 국가의 경제 전체를 제물로 바치고 자국민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한 국가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부여잡기 위해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을 때 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국가 중국은 생존이라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처절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뼈저린 굴욕과 공포를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미국은 어김없이 핵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강대국의 자비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뼛속 깊이 체감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의 큰형님이던 소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련의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핵 우산을 씌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적 주도권과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격화되자 소련은 하루아침에 모든 핵기술 지원을 끊고 자국의 과학자들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핵폭탄 모형조차 넘겨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술 협정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세계를 지배하는 두 초강대국 모두로부터 노골적인 핵 위협을 받게 된 중국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극단적이고도 잔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무리한 경제 정책이었던 대약진 운동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진흙으로 배를 채우던 수천만 명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아사자의 시신이 쌓여갔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나라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던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심장부는 몹시 냉혹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참혹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자금을 오직 핵 개발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길거리에서 쓰러져 갔지만 고립된 사막 한가운데의 비밀 군사 기지에서는 우라늄이 농축되고
최첨단 폭발 기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과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국가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정작 그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내부의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기막힌 모순이 벌어진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절대적인 힘은 밖으로 터지기도 전에 이미 국가 내부의 핏줄을 파고들어 숱한 생명들을 무참히 집어삼키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피눈물을 갈아 넣은 끝에 1964년 10월 중국 고비 사막의 러브포 시험장에서 마침내 거대한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중국의 첫 원자폭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며 세계 5번째 핵보유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비튼곡 TO, PAT,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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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를 네비튼곡의 TAT, 단순한 폭탄의 완성을 넘어 서구 열강과 소련의 거대한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인 권력으로 우뚝 섰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이 폭발음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간섭과 협박을 단숨에 잠재우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멸망의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핵을 갖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자국민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국가 안보의 잔혹한 맨얼굴이 역사 앞에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피어오른 승리의 섬광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는 국경을 넘어 남서쪽의 이웃 국가에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다른 국가에게는 멸망의 위협으로 다가가는 악순환. 공포가 공포를 낳고 무장이 무장을 부르는 파멸의 도미노는 결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정비하려는 거인들의 뒤늦은 시도조차 이 지독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핵실험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핵이 극소수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이 증명되자 국제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폭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작은 국지전조차 인류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기득권 국가들은 다급하게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이른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미 핵을 가진 5나라는 기득권을 온전히 인정받되 나머지 국가들은 절대 핵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철저하게 강자들의 논리가 반영된 불평등한 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힘의 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조약서가 새겨진 종이조차 막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생존을 향한 원초적이고 처절한 두려움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던 인도의 입장에서 이 조약에 서명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강대국의 변덕스러운 선의에 온전히 맡기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1962년 중국과의 뼈아픈 국경 전쟁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했던 인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앙숙이 절대적인 파괴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을 보며 극심한 존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결국 인도는 국제사회의 룰을 거부하고 조약 가입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5월 미소 짓는 부처라는 역설적이고 섬뜩한 암호명 아래 자국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세상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3.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국제사회가 정한 신성한 규칙을 어긴 인도에게 무자비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모든 무역이 끊기고 국제 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오만한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제 정치의 가장 냉혹하고 차가운 진실 하나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납니다. 인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는 쪽은 제재를 가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인도는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천연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억 인구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따라 제재에 동참했던 국가들도 인도의 거대한 시장이 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자원의 힘 앞에 국제사회의 제재는 모래성처럼 유야무야 허물어졌고 결국 미국조차도 훗날 인도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굴욕적인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뼈아픈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국제법과 정의라는 거창한 명분조차도 막강한 국력과 압도적인 시장 규모 앞에서는 철저히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룰이라는 것은 오직 제재를 버텨낼 힘이 없는 약소국에게만 잔인하게 적용되는 가혹한 목줄일 뿐이었습니다. 인도의 폭주와 성공은 국경 너머로 곧바로 리아또 다른 깊은 절망을 낳았습니다. 인도와 철천 지원 수이자 세 차례나 개시인 전면전을 치렀던 이웃 나라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인도에게 패배의 쓴잔을 연거푸 마시며 국가적 굴욕을 겪었던 파키스탄에게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곧 국가와 민족의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파키스탄 지도부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핵폭탄을 만들고야 말 것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한 경제력과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운을 건피 말리는 개발 경쟁에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강대국들의 견고해 보이던 바리케이드는 국가의 생존 본능과 거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여지없이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이빨 빠진 조약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확산을 막지 못하며 서서히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을 무렵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는 훨씬 더 통제 불가능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외교 테이블에서 규칙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한 개인의 끝없는 탐욕과 치밀한 범죄 네트워크가 얽히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암시장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세계 멸망의 레시피가 첩보원들의 가방과 팩스 기계를 타고 너무나도 은밀하게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핵무기라는 거대한 파괴력이 오직 초강대국의 막대한 예산과 철통 같은 군사력 통제 아래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믿음은 한 개인의 비뚤어진 탐욕과 은밀한 범죄 거래망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키스탄의 핵 우산을 창조해낸 1등 공신이자 훗날 인류 최악의 지식 밀매범으로 역사에 기록된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최첨단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근무하며 몰래 빼돌린 1급 기밀 설계도를 조국 파키스탄으로 가져가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압박으로부터 조국을 구원했다는 절대적인 명분은 그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그의 비극적인 행보는 조국의 국경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달콤함과 돈의 유혹에 깊이 빠져든 그는 국가의 핵 개발을 위해 은밀히 구축했던 비밀스러운 국제 조달망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금고를 채우는 끔찍한 글로벌 암시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이 삼엄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스위스의 유령 회사와 말레이시아의 부품 공장, 그리고 두바이의 비밀 계좌를 거쳐 세탁되며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가방에 꽉 찬 현금 다발과 암호화된 팩스 몇 장이 오가는 가운데 수십만 명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원심 분리기 부품과 핵탄두 설계도가 마치 뒷골목의 밀수 마약처럼 은밀하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인류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권력의 척도가 일개 범죄 조직의 이윤을 창출하는 밀수품으로 전락해버린 뼈아픈 역설이었습니다. 칸의 불법적인 암시장이 주 고객으로 삼은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던 독재 국가들이었습니다. 리비아와 이란 같은 국가들이 이 검은 거래의 덫을 덥석 물었습니다. 수많은 외교관들이 모여 만든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 체계와 초강대국들의 거미줄 같은 최첨단 정보망은 이 지하 세계의 끔찍한 거래를 제때 포착하지 못하고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외교 무대에서 핵 확산 방지를 논의할 때 세상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세계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파멸의 씨앗은 결국 바다와 대륙을 건너 극동아시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숨쉬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 땅으로 흘러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뼈아픈 분노와 짙은 탄식을 자아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며 세계가 흠모하는 경제 강국이자 눈부신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때 휴전선 너머의 북한 정권은 전혀 다른 어둡고 파괴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극심한 경제 파탄에 허덕이던 북한은 굶주리는 동포들을 살리는 대신 자신들의 재래식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칸의 암시장에 넘기고 우라늄 농축 설계도를 맞교환하는 악마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협하던 글로벌 암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번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턱 밑에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조롱한 이 암시장의 나비 효과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과 눈부신 도시들을 인질로 삼으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지정학의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가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이 저주받은 무기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켜쥐게 만들었을까요? 동족의 생명마저 짓밟아가며 그들이 선택한 맹목적인 파멸의 방패 뒤에는 과연 어떤 기막힌 공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초, 냉전의 거대한 얼음벽이 무너져 내리며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선 이북, 평양의 독재 정권에게 그 환호성은 곧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며 해구산을 씌워주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중국마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며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천 조로공, 국제사회의 외딴 섬으로 전락한 북한 정권은 극심한 생존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도약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은
성공적인 국제올림픽 개최와 성숙한 민주화의 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제는 철저히 파탄났고, 한때 그들이 자랑하던 수백만 명의 재래식 군대는 낡고 녹슨 무기조차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체제 붕괴의 공포가 독재자의 턱 밑까지 차오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체제를 연명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마저 내던지는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비대칭 전력의 끝판왕. 핵무기에 국가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압도적인 경제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빚어낸 국력의 찬란한 상징이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완전히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리는 인민들의 피와 살을 쥐어짜내어 만든 기형적인 종양이자 완전히 붕괴된 경제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추기 위한 최후의 가림막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철저한 외교적 고립 속에서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핵을 완성하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무모한 도박에 국가의 명운을 건 것일까요? 북한의 독재 정권에게 핵무기는 더 이상 적을 공격하기 위한 일반적인 무력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격스, 가정 중 이 극공격하기 위한,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취약해진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 움켜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그들은 핵이 없는 독재 국가가 외부의 개입에 의해 얼마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다른 나라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관찰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그들의 잔혹한 통치 논리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폭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국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고철 덩어리 위에서 핵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짙은 분노와 동시에 무거운 안보적 과제를 안겨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굳건한 경제력과 한미 동맹,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비이성적인 집단이 머리 위에 얹어놓은 시한폭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제를 포기하고 폭탄을 끌어안는 북한 정권의 맹목적인 집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잠시 돌려 한때 세계 3위의 거대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 이를 스스로 포기했던 한 국가의 참혹한 현재를 살펴보게 된다면, 평양의 독재자가 왜 그토록 핵버튼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평화의 약속이 적힌 한 장의 종이 쪼가리가 현실의 냉혹한 지정학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찢겨나갔는지, 역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교훈이 기다리는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왜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것처럼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그 이면의 짙은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 동유럽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1991년, 거대한 붉은 제국 소련이 산산조각 나면서 세계 지도에는 새로운 독립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구소련이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두었던 수천 기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에게 이 압도적인 무기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무기 유지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발사 통제권인 핵 가방은 여전히 모스크바가 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핵무장 국가의 등장을 미국과 러시아 양대 강대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거센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며 당장 그 위험한 무기들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결국 1994년 12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영토 내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환하고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것이 인류 평화를 향한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며 열광했습니다.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국제사회의 신뢰와 번영, 그리고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가장 이상적인 선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는 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당사자인 러시아는 그 약속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폭격에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참상 속에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종이 쪼가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역설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서방 국가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도 결코 자국의 군대를 우크라이나 땅에 직접 파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인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침략국은 자신이 가진 핵무기를 방패 삼아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비극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눈물은 전 세계에 잔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정히 그 정의가 종받도록 초강대국들의 굳은 약속과 국제법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없다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스스로 발톱을 뽑아버린 대가가 국가의 파멸이라면 세상의 어떤 국가가 얌전히 국제사회의 약속을 믿고 무기를 내려놓으려 하겠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비극적인 명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피 묻은 대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발적인 비핵화가 가져온 이 참혹한 결말은 세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귀한 희생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핵무기를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틀어 버렸습니다. 내북순 강대국들의 생무기를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틀어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핵무기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억지력을 넘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어둡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핵무기가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공격받으면 상대방도 반드시 파멸시킨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는 무릎까지 휘발유가 차오른 방 안에서 서로 성냥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기괴한 균형은 역설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만 꺼내드는 최후의 방어수단이자 오로지 쓰지 않기 위해 창고에 모셔두어야 하는 무기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류의 위태로운 이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재 이 오랜 믿음과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은 가장 기만적이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에서 목격했듯 러시아는 자국이 영토적 위협이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국을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선을 긋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점령하는 동안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직접 개입한다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억제력이 침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핵 교리의 끔찍한 돌연변이입니다. 과거의 핵무기가 최후의 보루였다면 지금의 핵무기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기 위해 마음 놓고 휘두르는 재래식 전쟁의 거대한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침략자가 핵이라는 절대적인 우산을 펼쳐들고 그 아래에서 잔혹한 학살과 인프라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라는 나토조차 핵전쟁으로의 확전이라는 공포에 짓눌려 군사적 개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강대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에서 침략 전쟁을 비호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는 악의 방패로 그 본질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일ong에서 이 섬뜩한 핵의 그림자는 단순히 전쟁터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지형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독재 국가들은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을 조작하여 인접국들의 목줄을 죄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망과 공급망까지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전 세계를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등 뒤에 업은 국가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결정적인 숨통을 끊지 못한 채 겉돌고 있으며 오히려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만 가중되는 기이한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현실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세기 전의 핵무기는 초강대국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거대한 세계대전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핵무기는 역설적이게도 힘있는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의 무력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약소국을 유린할 수 있는 완벽한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창조된 공포의 균형이 이제는 부조리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촉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명백한 불의를 보고도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전 세계를 짙은 분노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흉측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버린 핵무기의 효용성을 목격한 다른 독재 국가들은 이제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무기고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야 할 최후의 외교적 조약과 안전장치들마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마치 낡은 종이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까스로 세계의 파멸을 막아주던 마지막 방파제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바야흐로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활화산에 분하고 이동 가장자리를 향해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마주한 가장 섬뜩한 현실은 과거 미소 냉전 시대를 그나마 통제 가능하게 만들었던 최소한의 외교적 안전장치들마저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이미 오래전에 파기되었고 강대국들의 핵탄두 숫자를 제한하던 마지막 생명줄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조차 그 효력을 상실해가며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재의 사슬이 끊어지자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맹목적인 제2의 핵 군비 경쟁 시대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낡은 해구산을 수선하는 것을 넘어 TPT, T, T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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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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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용의 투리란과는 다고란 무려 수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핵무기 체계의 전면적인 현대화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질세라 광활한 대륙의 사막 한가운데에 수백 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를 파내려가며 그동안 유지해오던 최소한의 억제 전략을 버리고 핵전력의 양과 질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변화는 무기의 크기와 쓰임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핵무기가 도시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대한 멸망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국가들은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파괴력을 줄인 이른바 전술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 정권은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실전에서 방아쇠를 당길 심리적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의도는 없더라도 단지 전장에서의 전술적 승리를 위해 작은 핵폭탄 하나를 터뜨리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지는 파멸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무기였던 핵이 이제는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무기로 그 본질이 끔찍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핵무기의 역사는 인류가 가진 이성의 한계와 끝없는 두려움을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80여 년 전 맨해튼 프로젝트의 천재 과학자들은 가장 끔찍한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거대한 파괴의 불꽃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평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볼모로 잡고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무기가 도리어 자신을 파멸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자원을 갈아 넣어 더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참혹한 모순. 우리는 과학의 위대한 진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이 영원히 풀지 못할 파멸의 족쇄를 스스로의 발목에 채워버린 것입니다. 80년 전 뉴멕시코 사막의 눈부신 섬광 속에서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날 방에서 풀려난 파괴의 신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강대국들의 금고 속에서 독재자들의 벙커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그 덩치를 키워왔을 뿐입니다. 우리 인류는 기적적으로 20세기의 수많은 위기들을 넘기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가가 방아쇠를 쥐고 있고 최소한의 규칙마저 무너져 내린 이 험난한 21세기에도 그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에서 불길하게 열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지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끔찍한 두려움과
탐욕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을까요? 즉, 그 운명의 대답은 침묵하는 핵탄두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위태로운 이성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